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봐보자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제목이 뭐였죠? 자, 일단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는 제가 아마 7개 정도를 아마 이제 설명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지렛대 효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예? 지렛대 효과. 제일 중요한 거. 응? 또 가장 중요한 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남돈 이용한 게 곧 이 지렛대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는 게 지렛대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투자에 대해서 투자 위험이 있죠. 자, 일단 위험은 특히 뭘 보는가 하면요. 위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분명히 중요하지 다른 게 중요한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개념은 뭔가 하면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를 뭐라냐고 이게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이외 위험에 대한 유형 또는 위험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기본이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수익률. 수익률은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수익이 있습니까?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이지. 그러니까 기대 수익은 이 건물 자체가 투자자한테 줄 수 있는, 즉 예상되는 수익이 기대 수익이고, 반대로 요구 수익은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이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요구 수익 공식만큼 꼭 아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요구 수익은 결국은 은행 예금 금리에다가 위험이 포함되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결국은 예금 금리 같은 말이 뭐예요? 무위험이지. 무위험에다 뭐 있습니까? 위험을 포함한 게 곧 이게 투자자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런 거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을 보니까 여러 개 있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대한 방식인데, 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죠. 그게 뭐예요? 평균 분산법이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자금을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게 뭐죠? 그렇죠. 그죠? 포트폴리오. 자, 원래 포트폴리오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분산 투자다. 이렇게 쓴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이런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는, 우리 항상 관심 있는 것은요, 이 건물 등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순수익을 산출할 때 반드시 이 건물의 영업, 운영 등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산출한다 해서 영업수직 계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 일단 이 수식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결국은 우리 순수익을 산출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총수익에다가 총비용을 빼주면 순수익이 나온다. 같은 말이 뭐냐? 조소득에다가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 뭐 있습니까? 부채 스프레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매기마다 낼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을 빼주면요, 세전현금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을 빼주면 뭐 있습니까? 세후현금이 나옵니다. 일단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는 좀 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있습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일단 미래에 있는 현금과 현재 있는 현금 분명히 화폐 가치 차이가 있다. 이걸 같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시불 조건, 연금 조건, 감채 또는 저당 상수가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이제 최종적인 앞에 있는 이런 걸 통해서 투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자, 첫 번째 방식은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어요?
분명히 이 말 아닙니까? 투자는 현재 투자할까 말까 분석하는데 결국은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은 미래 수익이죠. 그래서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뭐를? 현금을 해서 수익과 그다음에 지출을 서로 비교한다 해서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할인하지 않는 방식이 있죠? 이게 뭐냐?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우리 한번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 여기 있는 요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보지 말고 핵심 키워드만, 남돈 빌린 거,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것, 이렇게 좀 개념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할 것은요. 예, 책을 보니까 금융 320페이지죠. 금융. 자,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부동산 금융이 있는데 우리 지난 설명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금융이란 말 뜻이 뭐예요? 금융. 네? 돈이라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남 돈을 끌어온다 생각하시라고. 자, 그래 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좋다. 남 돈 끌어온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분 형태로 끌어올 수 있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런 부채 형태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분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보통 주식을 사면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보장됩니까? 그건 손해볼 수도 있죠. 그러한 게 지분이야.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결국 뭐 있습니까? 나오는 수익이 더 많으면 더 큰 배당 가져갈 것이고, 거꾸로 손실 보면 그만큼 더 적은 배당 가져가는 게 뭐냐? 그게 지분이라고. 반대로 부채는요. 우리 현재 은행에 돈을 대출받은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 갚아야 되죠. 그와 같이 반드시 뭐 있습니까? 약속한 날짜에 원금 이자를 갚는 형태가 뭐냐고 이 부채예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한 수익에 대해서 배당받는 거고, 이건 꼭 약속한 거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두 개의 차이를 보셨는데, 특히 과거에 보니까 여러 번 시험 나왔던 게 뭐냐? 이거 묻습니다. 좋다. 어떠한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 이걸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볼 게 뭐냐 이겁니다. 특히 이 부동산 금융은요. 이게 도입된 게 언제 도입됐는가 하면 1998년 뭐 발생했죠? 98년도? 예, 그 이후에 도입된 게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영어 가지고 학자마다 쓰고 있는 영어 다 틀리다고. 그래서 이 부동산 금융만큼 꼭 아실 건 뭔가 하면 영어 약자로 기억하셔야 되지 절대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지 말라고요. 물론 항상 시험 칠 때 이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말로 설명되어 있으면 그거 뒤에 영어 약자를 꼭 써주게 돼 있어요. 이거 의무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 혼자 알고 있는 용어 쓰지 말라는 거야. 말 표현 자체가. 그래서 자, 일단 지분이 나오면요. 요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영어로 표현된 건 전부 지분이야. 몽땅 다. 그러니까 쉽게 본다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이런 겁니다. syndicated. 우리말로 설명되는 게 있는데 그래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시라고요. syndicated. 그다음에 두 번째 joint venture가 있어요. 세 번째 보니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보통 PF란 말 쓴답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리츠.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건 전부 다 뭐 지분 속에 포함됩니다. 물론, 우리말로 되어 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유무상증자. 요것만 지분이고 나머지 몽땅 다 영어 설명된 건 이건 지분입니다. 자, 우선 두 번째 부채란 것은 아까 설명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건데 첫 번째 저당 대출. 그러니까 은행에 저당 잡고 돈을 빌려갔는데 이건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신탁 증서. 세 번째 보니까요. 세 번째. 우리 사채란 것도 반드시 갚아야 됩니까? 그죠? 꼭 갚는 거 아니죠? 이런 것도 결국 일종의 뭐 부채 속에 포함돼요. 자, 그런데 앞으로 보니까 영어로서 B가 붙어 있는 말은 무조건 이건 부채야. B는. 좀 이따 하겠죠. 이 B라는 것은 되돌려 받는다는 거예요. 백히드. 그래서 반드시 B가 붙어 있는 몽땅 다 이건 부채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MBS, 그 다음에 CMBS,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BS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만 부채이고 나머지 영어 표현은 전부 다 지분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고려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잠시 책을 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320페이지 첫 번째 금융과 금융기관 1절 나있죠? 이런 건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우측 갑니다. 321페이지 부동산 금융. 자,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데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설명되어 있지만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넘어가는데 거기 있는 322페이지 할 거예요, 이제. 잠시만요. 자, 이거 보세요. 우리 보통 이제 이 말 쓰죠. 모기지란 말 들어봤습니까? 네. 이 모기지가 원래 뭐냐? 이 말. 저당이란 말이 모기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원래 어음 분석은 이 말입니다. 모러가 여기에 주거며 주거. 게이지가 뭐냐? 재산. 그러니까 이용되지 않는 물건, 주거의 재산 이 말이 말 뜻이.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돈을 빌려갔던 차입자가 있고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있으면요. 맨만이 돈을 빌려갈 때 얘가 저당 설정하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려주었을 때 요 은행들은 잡았던 저당권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이용합니까? 안 하죠. 그죠? 다만 이 저당 잡는 목적이 뭐예요? 요 놈이 돈 띠먹고 도망갈까 이 걱정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데 이용되지 않는 데서 이용되지 않는 물건에서 이게 주거의 재산 이런 말인데 어쨌든 모기지라는 것은 저당이란 말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실제는 보니까 타인 돈 빌려갈 때 주로 어떤 형태를 많이 빌려갑니까? 이 중에서? 그죠? 이걸 가장 많이 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보니까 저당 대출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산 가설을 접목했을 때 맨 먼저 땅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땅을 산다, 토지지, 돈 빌려간다, 금융. 그다음 두 번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 무슨 금융? 이래 가시면 그냥 가시면 된다고. 일반적인 것은 토지 금융입니까? 주택 금융입니까? 네? 네, 주택을 살 목적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특별한 말 쓰지 않고 있죠. 일반적인 금융은 대부분의 주택 금융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주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가는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집을 살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다. 이게 수요자 금융 또는 소비 금융입니다. 거꾸로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갈 수도 있죠. 집을 짓기 위해서 빌려간다. 이게 뭐냐? 개발 금융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좋다. 어떤 얘가 소비 금융, 어떤 게 개발 금융인지는 좀 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있습니까? 전통적 저당 또는 재래적 저당인데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요. 어쨌든 이건 소비 금융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건축 대부. 건축 대부란 말 뜻이 뭐예요? 대부란 말은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말 쓰면요. 돈 빌려가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건축.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또한 야침 소비금융 중에서 정부 지원 재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다 하지 마세요. 자, 정부 지원 재단. 다만
집을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놨는데 방식은 두 개 있다. 집을 살 목적, 집을 지어줄 목적 그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거만 아시면 돼. 어떤 예가 굳이 어디 속에 포함된다는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있는 322페이지 보니까요. 예, 큰 2번 주택금융 양갈로 1번, 2번 나 있죠. 그러니까 내용을 다 보지 말고 첫 번째 뭐예요? 소비금융. 2번은 뭐 있습니까? 개발금융. 그게 두 개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그 아래 있는 구체적 내용 알 필요 없습니다. 예. 우측 가볼까 이제 323페이지. 주택금융 필요성 밑에 이 주택금융 기능 넘어갑니다. 324페이지 5번 주택금융 원칙 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보니까요. 6번.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금융의 자금 원천인데 알 필요 없습니다. 또 7번 주택금융시장 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가자고요. 네? 가볍게.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봐서는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딱 한 개. 요것만 공부하세요. 요것만. 앞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황당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책은 여기 아직 설명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 요건 따로 빼서 보셔야 돼요.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공부할 건 3절 327페이지 있는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 여기부터는 공부하셔야 된대요. 그리고 어떤 금융이 실제 보니까 매년 한 기본이 6개는 나옵니다. 6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게 보통 이제 한문 시험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지금부터 하고 있는 저당 대출 제도. 자, 이 말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현재 은행에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빌려갈 때 뭐 있습니까? 그럼 돈을 갚아야 되죠? 갚는 방식이 우리 보통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고정금리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변동이 있죠. 그래서 자, 3절을 부동산 저당 대출인데 저는 그 말 대신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이라 쓸게요. 이걸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용어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말 자꾸 번역하셔야 돼요.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갔던 걸 갚는 방식이다. 그래서 저당 상환 방법.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융 관련돼 있는 기초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기초 용어. 그래서 우리 아마 지금 책을 보니까요. 이제 뒷장 가보게 뒷장. 뒷장 보니까 328페이지 갈로 2번 있지. 양갈로 2번. 그죠? 저당 종류인데 그래 보지 말고 자, 동그라미 1번, 2번 같이 묶어서 이렇게 무슨 금융? 아까 지워버렸었는데 소비금융, 소비금융. 3번이 뭐요? 3번이 무슨 금융? 개발금융. 그거만 아시면 된다고요. 네? 소비금융과 개발금융.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공부할 건 지금부터 큰 2번 저당 관련돼 있는 기초 용어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중에서 맨 먼저 우리 밑에 갈로 2번이 있죠. 2번 융자 비율. 자, 융자 비율이 있는데 LTV란 말과 그 다음에 DTI란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뒷장 가볼까요? 네, 330페이지 보니까 확인학습이 있어요.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뭔가 하면 계산 문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할 건데 이건 나중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용어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 우리 항상 이거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영어에서 T가 나오면 이건 to야, to. to란 것은 뭐뭐에 관한 이 말인데 어쨌든
공식은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돼. V분의 L, I분의 D. 이 공식이야, 무조건. 나오는 순간. 근데, 여러분, 이 공식이거든요. V분의 L. V가 뭐냐? 밸류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분의 뭡니까? 대출받는 대출액이야, 이게. 그래서 그럼 이 말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쓰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금융이 왜 힘든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똑같은 용어지만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다 틀리다고.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이거예요. 맨 먼저 대출 비율. 한번 쭉 써볼게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또는 같은 말이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개의 용어를 쓴다고 사실은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책에 보면요. 시험 낼 때 이런 말 쓰고 갈로 속에 LTV라는 용어를 항상 써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아마 일단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330회에 가보세요. 확인학습 보니까 이 확인학습 그와 같이 보기에 보니까 첫 번째 대출 성인 기준 해서 담보 인정비율에서 갈로 속에 LTV 나 있지. 써주게 돼 있어요. 항상 영어 약자로 보시는 훨씬 편하다고요. 그 다음 DTI, 다시 앞장 갑니다. 이 DTI도 보니까 학자들마다 워낙 많은 용어를 쓰더라고. 보통 이제 우리 관례상 쓰고 있는 게, 저기 있는 총부채 상환율. 총부채 상환율. 또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인데, 자, 그래서, 얘도 했던 공식은 뭐분의 뭡니까? I분의 뭐예요? T, 여러분들. I분의 T. 이런 들었어. 그래서 I란 게 뭐냐? 내 소득의 소득. 그 다음 D란 게 뭐냐? 부채 서비스. 이런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뭐요? 지난주에 했어.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뭡니까? 원리금 상환액. 또 저당 지불액. 다 같은 말이야. 연부 상환액, 월부 상환액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제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11, 12는 뭐라는 겁니까? 그런 용어를 반드시 아셔야 겁니다. 안에 있는 공식이 중요한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꾸 뭐 있습니까? 우리 책 속에 핵심이 뭐냐? 핵심은 나중에 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뭐예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안 돼서 아무리 그 핵심 설명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11, 12는 큰 틀 보시고 그 중에 중요한 용어 좀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 매기마다 내는 원금 이자 합계.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 연부 상환액, 월부 상환액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책처럼 뭐 있습니까? 부채 DTI를 총부채 상환율 이란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공식은 지금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얘는 공식은 무조건 슬래시요. V분의 L, I분의 D다. 이것만 생각하라고. 이것만 지금은.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는데 뭐를 보는가 하면요. 양갈로 4번 그러니까 이자율이란 게 이자율 있는데 자, 여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빌렸으면 금리가 분명히 책정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책정되는데 이때 첫 번째 알 건 이겁니다.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뭐 있습니까? 지불될 수 있는 금리를 우리 보통 통칭해서 말하냐? 통칭해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명목금리를 말씀합니다. 명목금리. 그러니까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리를 그냥 전부 다 묶어서 명목상 금리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아까 했듯이 금리 방식이 두 가지 방식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고정금리하고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고정금리는 이 고정금리 말 뜻이 뭐예요? 대출 받는 기간 내내 동일한 금리를 간다. 이게 고정금리고, 거꾸로 변동은요? 대출 기간 동안에 금리 등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정금리에서는, 고정금리에서는 명목상 금리가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면은,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수익이죠?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투자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률. 요구 수익이죠, 요구 수익. 보죠, 요구 수익이요. 자, 요구 수익은 반드시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에요. 지금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한번 봐보자고, 이제. 자, 돈을 빌려간 이 차입자가 돈을 갚는 건 이자지, 이자. 거꾸로 본다면, 대출자가 차입자한테 빌려줬으면 뭐 들어오죠? 들어온 이게 뭐죠? 이자율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뭡니까? 이제 대출자 입장이. 돈 빌려주었어. 빌려주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건 뭐요? 수익률. 그렇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이럴 때 대출자가 바랄 수 있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대출자 이제 뭐가 됩니까? 투자자 아닙니까? 그렇지, 그지? 그게 요구수익이라고, 이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때 투자자, 즉 대출자 바랄 수 있는 수익이 곧 요구수익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 그게 고정금리, 이게. 고정금리고 요구수익 공식이 뭡니까?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죠. 지금 쓰고 있는 무위험 같은 말이 뭐냐?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질금리야. 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률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다 뭐 있습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공식을 다 알 필요 없어. 하여튼 뭐 실질금리니 또는 위험률 나오는 순간 이건 전부 다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반대로 변동금리는요. 얘는 어떻게 명목상 금리가 책정되는가 하면요. 항상 보니까 기준금리에다가 그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 가산금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산금리. 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매월마다 설정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 있습니까? 양도성 금리, CD 금리하고 코픽스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말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마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산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하면요. 개인의 신용 상태야. 개인의 신용 상태.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신용이 좋고 나쁨에 따라 뭐 있습니까? 요 가산금리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산출되어진다는 것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공식을 알 필요 없습니다. 이 공식 자체를 묻는 게 없으니까. 다음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어느 금리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 핵심이. 그래서 우리 한번 책 보니까요. 설명이 굉장히 많지만요. 이런 형태로 보시는데 자 이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좀 바꾸자고 이제 제목을. 갈로 4번. 자, 갈로 4번 보니까 그 이자율 나있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보니까 실질 이자율과 명목상 이자율. 5초 가볼까? 331페이지 뭐 있습니까? 박스 안에 뭐 있습니까? 자, 그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본 기억 나죠? 여보세요, 여러분들 참고로 있죠? 여보세요. 요거 둘 다 묶어서 실질 이자를 쓰기도 한답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명목상 금리의 실질 이자 플러스 요거 집어넣으세요. 정확히 써놔야 돼. 플러스 위험률 플러스 예상된 인플레이율 이렇게 쓴다고 쓸 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갈로 4번은 딱 보니까, 예? 봤을 때 둘 중에 어느 거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설명 내용이 지금 이 둘 중에 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갈로 4번 제목 바꾸자고. 고정금리. 제목체를 바꾸세요. 갈로 4번 전체를. 자, 우측에 있는 갈로 5번 갑니다. 예, 양갈로 5번 대출기간의 이자율 결정 방식. 동그라미 1번 가볼까? 설명된 걸 딱 보니까 결국 뭐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요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는 무슨 겁네요? 그래서 양갈로 5번 제목 바꾸세요. 바꿔서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라 쓰느라고. 되죠? 일단 이제 그렇게 내용을 먼저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지금 우리 아마 이제 책 뒤에 332페이지 보니까 큰 3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이 쭉 들어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일단 계속 좀 더 갑니다, 이제. 책 내용 이외에 중량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자, 첫 번째. 네, 세 번째 갑니다. 자, 그 중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는 것, 채무, 불이행률에 대한 위험은 누구한테 있을 것이고, 또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이런 거요. 채무 불이행률,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죠. 자, 이거는 보니까 차입자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까? 아니면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에요? 응? 근본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뭐 있습니까? 차입자가 갖고 있는 위험이지. 따라서 이건 반드시 차입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고, 조기 상환 위험은요? 이건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 대출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랍니다. 지금 쓰고 있는 조기 상환 위험이란 말 뜻이 뭐냐? 이거, 자, 내가 5년 전에 보니까 돈을 빌려갔어. 예? 그래서 빌려갔는데, 여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예, 30년 동안 돈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보니까, 예, 5년 경과된 현재 보니까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냐 보니까 한 7억쯤 남아있대, 이게. 근데 요 돈을 내가 뭐 있으면 일시불 다 갚을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몽땅 다는 돈을 갚았어. 예? 여기 있는 대출자한테. 갚았으면.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기 있는 대출자는 뭐 이 돈을 빌려주면서 매월마다 원금이자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 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얘도 대출자도. 그죠? 그런데 중도에 뭐 있습니까? 이 원금을 몽땅 다 갚으면 여기 돈을 빌려줬던 대출자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계획을 달성할 수 있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돈이 돌아오면요. 결국은 대출자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기간 동안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조기 상환되면 위약금 부과시키지? 수수료? 목적이 뭐냐 그거요. 그러니까 조기 상환되었을 때 위약금 페널티를 부과시키는 목적이 뭔가 하면 대출자가 조기 상환되어짐에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만큼 손해본 것만큼 위약금을 부과시킨다고.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이런 위험을 누가 갖고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 이 말입니다. 좋다.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중도 상환이 유리한 시기야. 유리한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아까 했던 거요.
5년 전에 보니까 현재가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5년 전에 빌렸던 남아있는 잔금을 몽땅 다 갚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에 최초로 저당 설정한 게 뭐냐? 우리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저당금리. 그 당시에 계약해서 형성된 금리니까 계약금리. 또 약정에서 만들어진 금리니까 약정금리라고 씁니다. 몽땅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똑같은 담보 물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저당 설정했을 때 형성되는 금리가 시장금리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이때 어떤 금리가 더 클 때 여기 있는 차입자가 과거의 저당 설정을 갚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A는 보니까 5년 전에 설정된 금리가 10%인데 지금은 8%인데 이럴 때 이 사람은 빌렸던 돈을 갚을 것인가? B는 보니까 10%였던 게 보니까 이게 12%의 금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이럴 때 돈을 갚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A와 B 보니까 어떨 때 조기 상환하겠습니까? 응?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나는 과거에 보니까 금리가 10% 내던 걸 가지고 현재 8% 형성된 뭐 있습니다. 나는 나 같으면 이 돈 갚고 새로 저당세가 몇 프로입니까? 이건 당연히 갚겠지. 그죠? 거꾸로 현재 보니까 우리 과거 금리는 10%인데 지금 12%인데 이 돈 갚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반드시 뭐 있으면 누가 더 커야 돼?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그죠? 항상 저당금리, 계약금리, 약정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을 때 뭐 있습니까? 조기 상환이 유인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건 꽤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요. 지문상 꽤 많이 뜨는 지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건 나오면요. 무조건 그냥 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자, 5번째는 이겁니다.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고정금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동금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제 해보자고요. 이런 거요. 일단 돈을 빌려가는 현재 시점에 여태 보니까 실질 금리가 이게 보니까 3%가 된다. 3%. 그리고 앞으로 3년 후에 보니까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이게 2% 정도 발생할 거라고 가정하자고요. 만약에. 그러면 잘 알지만 이 고정금리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된 인플레이션도 돈을 빌려줄 현재도 뭐 있으면 현 당시에 여기 반영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고정금리는 몇 프로입니까? 이건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5%지. 그죠? 근데 변동금리는 지금은 금리 몇 프로? 가다가 3년 되면은 금리가 뭡니까? 인플레 발생한 만큼 가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굽니까? 요걸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변동금리. 그지?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결국 뭐야?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가 미리 반영되는 거고 거꾸로 뭐 변동금리는 인플레 발생 후에 금리가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여기 있는 변동금리가 훨씬 더 최초 대출 금리로서 낮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보니 시험에 한 3번 나왔네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참고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자가 손해봅니까? 아니면 차입자 손해봅니까? 요거부터 해야겠네. 자, 다시. 인플레이가 발생되어지면요.
화폐 가치 떨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거요. 금 한 돈의 값이 보니까 1년 전에 보니까 이게 10만 원 정도 했어. 근데 이게 현재 얼마냐? 1년 전에 10만 원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20만 원 한대, 20만 원. 이게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인플레 발생된 뭐 있습니까? 금 한 돈 값을 10만 원 주고 샀던 걸 지금은 금 몇 돈이야? 반돈밖에 못 써, 반돈밖에. 그지? 10만 원 가지고. 이 말이 뭐냐? 화폐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면 물가가 올라간 거지. 그럼 당연히 손해보는 거는 돈을 빌려주었던 차입, 대출자가 손해보겠습니까? 아니면 차입자 손해봅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대출자는 돈을 빌려줘 봐야 10만 원 빌려줬지. 이거 지금 1년 지난 경과 현재 받아봐 이자 10% 해봐야 뭐 11만 원 아닙니까? 현물 갖고 온 사람 뭐 있습니까? 20만 손이 지잖아 이거. 그럼 당연히 뭐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뭡니까? 손해볼 것이고 거꾸로 돈을 빌려갔던 차입자가 뭐 있습니까? 이익을 보게 돼 있지. 그죠? 다시 임대인이 손해입니까? 임차인이 손해입니까? 응? 임대인이지. 그죠? 임차인은 이익을 보지. 우리 항상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인플레 발생되면요. 이런 현상 아닙니까? 있는 놈이 손해고 없는 분이 이익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결국 일종의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이게. 응? 자 그러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인플레 발생했을 때 왜 은행들은 변동금리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보세요. 변동금리 했을 때 나중에 인플레 발생하지. 그죠?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금리가 뭐합니까? 금리 뭐합니까? 변동하면 올리잖아 분명히. 다시요.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자가 손해보니까 손해본 것만큼 뭐 있습니까? 금리가 그 속에 반영되지. 그럼 결국 와서 뭐 인플레이션 위험을 누가 떠안습니까? 마지막 가니까. 차입자 부담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을 차입자가 뭐 있습니까? 차입자에게 떠넘기다 보니까 최초 대출 금리가 고정보다 낮더라 이거요. 그럼 두 번째 따라서 대출자가 은행들이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하는 금리는 뭐예요? 고정금리입니까? 변동입니까? 은행들이 훨씬 더 선호한 방식이 무슨 금리예요? 응? 대출자? 고정입니까? 대출자가 금융권 얘기잖아요. 대출자 맞죠? 어느 걸 선호하겠습니까? 대출자가 은행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럼 변동금리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선호합니까 이거? 왜 선호하냐고요? 은행들은. 위험을 다 전가시키니까. 예? 금리 변동 시에 같은 이거와 이거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을 때 화폐 가치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만큼 뭐 있으면 손실 본 걸 전부 다 금리 속에 반영시키지.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자기들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라고. 일단 여기까지는 더 갈게. 더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무조건 그냥 튀어나와야 됩니다, 답이.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 이런 내용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 책 보니까 332페이지 맨 밑에 양갈로 1번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우측 가볼까요? 333페이지 양갈로 2번에 변동금리에 대한 설명해 보니까
밑에 갈로 1번 가변 이잘주당. 밑에 2번 예, 또 뭐 있습니까? 예, 조정 이자리죠. 그 다음 뒷장 겉보에 세 번째 재협상 이자율주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거기 있는 양갈로 4번이 있죠? 그게 뭐요? 자, 여러분 그거 변동 아니에요? 자, 이래 바꾸자고요, 이거. 이래 바꾸세요. 가격, 수준, 조정유당입니다. 이걸 바꾸라고. 우리 다시 앞장 가볼게요. 자, 앞장에 1번이 뭐예요? 양갈로 1번. 고정금리 2번은요? 가격순 조정은 3번. 절대 그거는 이 변동금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라고. 1번, 2번, 3번. 이거 알겠죠? 이건 착각을 한단 말이지. 잘못하면 우리 책까지 하면요. 마치 이놈이 뭐 있습니까? 변동성에 포함된 걸 착각할 수 있어. 전혀 이 별개. 얘는. 가격순 조정유당은요. 자, 일단 그래 보시고 있는데 이런 개념 분명히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실제로 꼭 알 거는요. 335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저당 상환 방법이 있죠? 큰 4번. 예,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갈로 1번, 2번요. 뒷장에 요 세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잠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고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요.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 우리 앞장을 보니까 갈로 1번 무슨 금리? 아니, 그 앞장이. 고정금리. 즉, 몇 페이지? 332페이지. 고정금리. 자,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 던진 줄 목적이 분명히 아니에요. 고정금리를 다시 구분하면, 이걸 다시 분리하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두 번째 뭐 있냐? 원리금 균등 상환이에요. 세 번째 뭐 있냐? 우리 책처럼 최정식 상환 방식이 있어요. 이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보니까 예, 변동금리는 우리 책처럼 가변 이자율 조정유당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정 이자율 주당이 있어요. 조정. 세 번째 보니까 재협상 이자율 주당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갈로 3번 가격, 수준, 조정저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에 있는 이제 털 구분 되죠? 그죠? 되는데 여러분 꼭 공부할 건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요거 세 개.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335페이지 있는 큰 4번 저당 상환 방법이 아까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로 1번 원금 균등, 양갈로 2번 원리금 균등, 뒷장 뭐 있습니까? 최정식 상환 방식. 요 세 개를 반드시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건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건 좀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꽤 중요하니까. 네, 좀 쉬었다 할게요.